다음 실험 구역이 우리 집 앞이라고. 최강이 그 문장을 중얼거렸을 때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낮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지난번 폐공장 사건 이후로 며칠이 지났고 정체불명의 좌표 메시지가 다시 도착한 순간부터 최강의 머릿속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좌표를 지도에 찍는 순간 최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정남현의 마트에서 불과 3블록 떨어진 주택가 한복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곽병남은 그 좌표를 보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형, 이건 도망치라는 말도 아니고 대놓고 싸우자는 건데요. 정남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남현은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는데요. 그 한마디는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은밀한 실험이나 음지의 싸움이 아니라 아이들, 가족,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그대로 집어삼키는 위험이 되어버렸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용희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선 넘었네. 박정환은 노트북을 켜고 해당 구역의 CCTV, 통신 중계기, 인근 군 시설 동선을 빠르게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로 익숙한 코드들이 지나가자 박정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형, 이번에는 어중간한 실험이 아니에요. 통신망이 정식군 채널이랑 바로 연결돼 있어요. 그 말은 곧 이번 실험은 더 이상 버려진 하급 인력들만 쓰는 게 아니라 아직도 현역 시스템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강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화면만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사고로 덮는 것도 쉽지 않겠네. 그리고 바로 그날 새벽 좌표 인근에서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택가 소형가스 폭발 사고. 겉으로는 노후 배관 사고처럼 보였고 언론도 그렇게만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강의 눈에는 단번에 들어왔습니다. 폭발 반경, 파편 방향, 화재 진압 시간, 너무도 정교하게 계산된 사고였습니다. 정남현은 같은 골목에서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부탁이야, 이번엔 제발. 하지만 그날 밤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단계 완료. 최강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서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본 게임이 시작됐다는 통보였습니다. 사고 다음 날 아침 정남현의 마트는 평소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가스 사고로 인근 가게 몇 곳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든 탓이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늘 하던 평범한 장보기 풍경이었지만 정남현의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아이, 계산대 앞에 선 노인, 유모차를 끌고 들어오는 젊은 엄마까지 모두가 너무도 선명한 보호 대상으로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남현은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맞으며 계속해서 골목 쪽을 힐끔거렸고 그 모습이 어느새 곽병남의 눈에도 들어왔습니다. 곽병남은 일부러 농담처럼 말을 붙였습니다. 누나, 요즘 마트 CCTV만 하루에 몇 번을 보는 거예요? 정남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사고가 있었잖아. 신경 안 쓰이면 그게 더 이상하지. 같은 시각 최강은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조용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이미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최강은 바닥에 남은 미세한 흔적들에서 사람보다 장비의 개입이 훨씬 크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최강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가스가 아니라 점화 실험이네. 박정환은 해당 시간대 주변 기지국 접속 기록을 모두 긁어오고 있었고 그 수치들 속에서 기묘한 패턴을 하나 발견해냈습니다. 일정 시간대마다 동일한 암호 신호가 아주 짧게 튀었다가 사라지고 있었고 그 신호의 방향은 정확하게 군 통신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정환은 이를 최강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형, 이건 누군가 직접 실시간으로 조종하고 있어요. 이용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연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훈련장에서 실전에서 항상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던 시간들. 누군가의 판단 하나로 생사가 갈라지던 순간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현장에 사람이 있다는 거네. 그때 정남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트에 낯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손님이 아니라 남자 둘이 계속 물류창고 근처를 보고 있어요. 최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전원마트로 이동. 그리고 그들이 아직 알지 못했던 것은 그 낯선 두 사람이 바로 이번 실험의 현장 관리 인력이라는 사실이었고, 이제 우리 동네는 더 이상 아무 준비도 없는 민간 공간이 아니라 작전 구역으로 완전히 편입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강과 이용희가 동시에 마트 뒷골목으로 도착했을 때 정남현은 이미 창고 안쪽에서 두 남자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겉보기에는 그냥 시설 점검 인력처럼 보였지만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묘하게 군인 특유의 절제된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남현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점검이면 사전에 연락을 주셨어야죠. 그중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급하게 내려와서요.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지나치게 형식적이었고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창고 뒤편에서 미세하게 금소금이 났고 정남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곽병남이 미리 숨겨둔 감지 장비가 미세한 전자 신호를 포착해낸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강의 휴대전화에 곽병남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형, 창고 안에 통신 장비 들어왔어요. 지금 설치 중입니다. 그 말은 곧 이 마트 자체가 실험 중계 거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었고 정남현이 서 있는 이 공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용희는 골목 끝 그림자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를 악물고 최강에게 말했습니다. 형, 저 둘레가 처리할까요? 최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지금은 증거가 먼저야. 정남현은 최대한 태연한 얼굴로 두 남자를 창고 깊숙한 곳으로 유도했고 그 사이 박정환은 외부에서 창고 내부 신호를 실시간으로 해킹해 그들이 설치 중인 장비의 종류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박정환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낮게 울렸습니다. 중계기 맞아요. 실시간 실험 데이터 송신용입니다. 그 순간 창고 안의 한 남자가 갑자기 정남현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여기 원래 이런 장비 있었나요? 정남현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만 침을 한번 삼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전기 나가는 게 잦아서 임시로 달았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남자의 손이 무전기를 향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이용희가 그림자처럼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마트 창고는 순식간에 또 하나의 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용희가 창고 안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공기 자체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을 본 최강은 단번에 느꼈습니다. 저건 통제가 풀린 상태다. 이용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저 눈빛 하나만으로도 상대가 군 출신이라는 걸 알아보기에 충분한 압박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반사적으로 무전기를 잡으려는 순간 이용희의 손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무전기는 바닥으로 튕겨나갔고 금속이 깨지는 소리가 창고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정남현은 그 소리에 숨이 턱 막혔고요.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용희의 목소리는 낮았는데 이상하게도 창고 안 전체를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남자는 순간 얼어붙었다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오해입니다. 그냥 시설 점검. 하지만 그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이용희는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 충격에 진열대에 쌓여있던 박스들이 무너져 내렸고 정남현은 비명을 삼켜야 했습니다. 최강은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는데요. 이용희에게서 지금 나오는 감정은 정의가 아니라 과거의 분노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곽병남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형, 외곽에서 군용 차량 하나 더 들어오고 있어요. 번호판 없어 진짜 작전 차량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용희가 붙잡고 있던 남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역시 내가 왔구나. 그 말에 이용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나를 알아? 남자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넌 그 실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간 샘플이잖아. 그 한마디에 이용희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훈련 중 쓰러져 가던 동기들, 알 수 없는 약물, 똑같은 꿈, 똑같은 악몽.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튀어나오듯 몰려왔고 이용희의 숨이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최강은 그걸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용희야, 정신 차려. 하지만 이용희는 이미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히는 와중에도 그는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그 실험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냐? 남자는 대답 대신 정남현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바로 저기서 말이지. 그 순간 최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동네는 이미 2차 실험 구역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창고 바깥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고 그래서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용희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었고 최강은 정남현을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갈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너무도 침착했고 이 난장판이 전혀 예상 밖이 아니라는 듯한 얼굴이었는데요. 그는 이용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내가 움직였구나, 이용희. 최강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강석훈? 그 이름이 나오자 정남현과 곽병남, 박정원까지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강석훈. 시즌 1 마지막 등장했던 서류상으로는 이미 해임된 국방부 전 실험본부장. 공식 기록에는 실권도 권한도 없는 인물. 하지만 지금 군 작전 차량과 실험 인력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분명 이 강석훈이었습니다. 강석훈은 최강을 보며 아주 얇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모양이네. 이용희는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당신이었군, 그 모든 걸 지시한 게. 강석훈은 대답 대신 손짓 하나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봐. 이게 다 국가야. 너희가 지키려는 그 가족, 그 이웃, 그 동네 전부 더 큰 목적을 위한 데이터일 뿐이지. 그 말에 정남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을 데이터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 순간 강석훈의 시선이 정남현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아, 당신이 바로 변수로 분류된 인물이군요. 그 한마디에 박정환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형, 정남현 누나 관련해서 이상한 기록 하나 더 나와요. 출생지가 실험시설이랑 겹쳐요. 정남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이용희는 강석훈을 향해 다시 몸을 날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강석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용희, 내 아버지도 여기서 그렇게 날뛰다가 죽었어. 그 말은 총보다도 더 잔인하게 이용희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이용희는 발이 굳어버렸고 최강은 그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실험 저지가 아니라 각자의 과거와 가족 전체를 통째로 뒤흔드는 전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강석훈의 무전기가 짧게 울렸습니다. 3단계 개시합니다. 강석훈의 무전에서 3단계 개시라는 말이 흐르고 난 뒤 창고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최강은 그 짧은 순간에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이용희는 아직도 강석훈의 마지막 말에 붙잡혀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고 정남현은 그런 이용희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답답했었습니다. 최강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 버리고 움직여. 이건 구조작전이다. 그 말에 곽병남의 숨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형, 드론 3대가 동네 상공에 떠요. 다 군용 주파수입니다. 강석훈은 그 상황을 아주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선택해. 동네 사람들이 사라질지 아니면 너희가 사라질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창고 외곽에서 굉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건물이 흔들릴 만큼 강한 충격이었고 정남현은 본능적으로 귀를 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박정환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형, 이건 단순 실험이 아니라 대량 기억 조작까지 포함된 프로젝트예요. 사람들 의식 자체를 바꾸려는. 그 말을 들은 최강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이 동네를 인간 실험실로 쓰겠다는 거냐? 강석훈은 대답 대신 미소만 남겼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지키려는 일상, 그게 가장 다루기 쉬운 데이터니까.
그 순간 이용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완전히 비워진 사람의 눈이었는데요. 그럼 나는 실험이 아니라 실패작이었군요. 정남현은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용희, 그런 말하지 마요. 당신은 사람이고 동네 지키는 관장이고. 하지만 이용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내야 해요. 여기서. 그 말에 최강은 단숨에 이용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너 하나 죽으려고 다 같이 묻힐 거야? 이용희는 그제야 최강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형은 아직 가족이 남아있잖아요. 난 이미 다 여기 묻혀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이용희는 강석훈이 있는 쪽으로 다시 한번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작정 돌진이 아니었습니다. 곽병남이 미리 끊어놓은 전자차단 장치 덕분에 자동 방어 시스템이 멈췄고 박정환이 송신 신호를 왜곡하면서 드론 2대가 허공에서 서로 충돌에 떨어졌습니다. 정남현은 그걸 보며 처음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릴 막을 수 없는 건 아니구나. 하지만 그 순간 강석훈의 뒤편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총구를 들고 있던 사람은 그동안 특공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왔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강석훈의 무전에서 3단계 개시라는 말이 흐르고 난 뒤 창고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최강은 그 짧은 순간에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이용희는 아직도 강석훈의 마지막 말에 붙잡혀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 있었고 정남현은 그런 이용희를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답답했었습니다. 최강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 버리고 움직여. 이건 구조작전이다. 그 말에 곽병남의 숨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형, 드론 3대가 동네 상공에 떠요. 다 군용 주파수입니다. 강석훈은 그 상황을 아주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선택해. 동네 사람들이 사라질지 아니면 너희가 사라질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창고 외곽에서 굉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건물이 흔들릴 만큼 강한 충격이었고 정남현은 본능적으로 귀를 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박정환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형, 이건 단순 실험이 아니라 대량 기억 조작까지 포함된 프로젝트예요. 사람들 의식 자체를 바꾸려는. 그 말을 들은 최강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이 동네를 인간 실험실로 쓰겠다는 거냐? 강석훈은 대답 대신 미소만 남겼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지키려는 일상, 그게 가장 다루기 쉬운 데이터니까. 그 순간 이용희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완전히 비워진 사람의 눈이었는데요. 그럼 나는 실험이 아니라 실패작이었군요. 정남현은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용희, 그런 말하지 마요. 당신은 사람이고 동네 지키는 관장이고. 하지만 이용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끝내야 해요. 여기서. 그 말에 최강은 단숨에 이용희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너 하나 죽으려고 다 같이 묻힐 거야? 이용희는 그제야 최강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형은 아직 가족이 남아있잖아요. 난 이미 다 여기 묻혀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이용희는 강석훈이 있는 쪽으로 다시 한번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작정 돌진이 아니었습니다. 곽병남이 미리 끊어놓은 전자차단 장치 덕분에 자동 방어 시스템이 멈췄고 박정환이 송신 신호를 왜곡하면서 드론 2대가 허공에서 서로 충돌에 떨어졌습니다. 정남현은 그걸 보며 처음으로 신락 같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릴 막을 수 없는 건 아니구나. 하지만 그 순간 강석훈의 뒤편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총구를 들고 있던 사람은 그동안 특공대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왔던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난 뒤 시간은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최강의 시선이 천천히 그 총구를 따라 올라갔고 그 끝에 있는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최강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총을 들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동네 행정 담당 공무원이자 곽병남과 오래 알고 지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면서도 방아쇠에서 손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형,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애가 잡혀 있어요. 그 한마디에 곽병남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그 말하면서 우리한테 총을 겨누는 거야? 강석훈은 그 장면을 보며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봐. 이게 인간이야. 정의보다 가족이 먼저거든. 정남현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동네라는 울타리가 지금 이 순간 가장 잔인한 약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정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통신 하나 더 잡혔어요. 실험 대상 이송팀이 지금 민서 학교 쪽으로 갑니다. 정남현의 몸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민서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말에 최강과 이용이 모두 숨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석훈은 그 반응을 노린 듯 아주 느긋하게 말했죠. 선택해. 여기서 날 잡을지 아니면 아이를 살릴지. 그 순간 이용이는 천천히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부터 살려야죠. 최강은 그 선택이 얼마나 잔인한 선택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석훈을 놓치는 순간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최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특공대 이전의 동네 사람들이니까. 곽병남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내가 남겠습니다. 형들 대신 욕은 내가 다 먹을게요. 정남현은 그 말을 듣고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다 같이 살아야 해요. 제발. 그렇게 특공대는 가장 아픈 선택을 하고 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아이를 구하러, 한쪽은 강석훈을 붙잡기 위해. 그리고 그 순간 강석훈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던졌습니다. 아, 참고로 민서도 실험 설계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알고 가. 그 말에 정남현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서가 실험 설계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강석훈의 마지막 말은 모두의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국 민서는 구조되었고 다행히 몸에 이상은 없었는데요. 그러나 다행이라는 말 하나로는 절대 덮을 수 없는 무언가가 모두의 가슴에 남아버렸습니다. 아이를 구했지만 아이가 이미 표적이 되어버린 사실 자체가 너무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정남현은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고 민서가 잠든 병실 문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흘린 것처럼 말라 있었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냥 애 키우고 가게 지키고 동네 사람들 밥 챙겨주는 게 전부였는데. 정남현은 누가 듣는지도 모른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왜 우리 아이가 이런 싸움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야 하냐고요. 그 말을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사람이 최강이었습니다. 최강은 아무 말 없이 정남현 옆에 앉았고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죠. 내가 보험 조사하면서 수천 건의 사고를 봤는데요. 이상하게 우리 동네 일은 전부 사고가 아니더라고요. 정남현은 그 말을 듣자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럼 아직 안 끝났다는 거네요. 최강은 대답 대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표정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어설픈 복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된 전쟁이라는 걸 이제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곽병남이 혼자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배신자가 된 동네 후배는 구속되었지만 곽병남의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그 총구가 최강을 향해 있었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가족 때문에 배신해도 되는 거면 나는 왜 아직 버티고 있지? 그때 옆에서 이용이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곽병남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진짜 여기서 죽은 거야? 이용이는 조금 웃는 것처럼 보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기록은 전부 조작이었고 내가 본 것도 들은 것도 전부 반쪽짜리였더라고요. 그 말에 곽병남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군인보다 더 무거운 공통된 감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실험이었고 지금은 누군가의 적이 되었다는 감정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정환은 혼자 작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환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창백했고 손은 키보드 위에서 멈출 줄 몰랐습니다. 형, 이건 안 봤어야 하는 건데. 박정환이 해킹해낸 자료는 강석훈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어구역, B구역, C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우리 동네는 E-B 실험구역이라는 코드명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정환의 모니터 한쪽에 낯선 로그인 기록이 찍혔습니다. 접속자 KJH-ROT. 박정환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강석훈 위에 또 있다는 뜻이잖아. 그리고 동시에 사라졌던 파일 하나가 자동 복구되었습니다. 파일명은 단 하나. UDT-0 프로젝트. 그 순간 최강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역시 알 수 없는 번호였고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너희는 아직 아군이 아니다. 최강은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용희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직감했죠. 형, 이제 진짜 시작이죠. 최강은 고개를 들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고. 그 순간 화면 밖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 그리고 특공대 전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우리 동네를 지키는 전투가 아니라 국가의 가장 깊은 곳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전쟁이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이름은 UDT 우리 동네 특공대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나요? 구독, 좋아요, 이야기 댓글을 주시면 제작에 힘이 되니 부탁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